예, 다음. 제가 몇 개 그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금 기술해 놓은 물음들이 있어요. 일단, 그 앞서 그 여러 가지 자산들 얘기할 때 그 통화 자산에서 그 지폐하고 동전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그 통화 자산 말고 통화량. 통화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국민경제론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통화량 편제 지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에는 물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B 베이스 머니 해가지고 B로 표시를 하는 그 본원 통화는 앞서 얘기했던 지폐하고 동전, 한국은행이 발행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하고 동전이 바로 이 베이스 머니, 다시 말해서 이 본원 통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한 그 GDP는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베이스 머니가 본원 통화, 지폐하고 동전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폐하고 동전은 아마 그 본원 통화량은 지금 한 천조 원이 그 안 되는 그런 규모일 거고 우리가 근데 그 본원 통화만을 갖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는 중앙은행이 그 LN 커브 얘기할 때 여기가 이제 이자율이고 여기가 이제 그 뭐 소득이면은 그 이게 이제 저 통화 수요 함수가 나오고 이제 통화 공급 함수가 이렇게 MS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폐하고 동전을 얼마나 이제 공급을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그 거시경제는 상당히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폐하고 동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폐하고 동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 지폐하고 동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각종의 금융거래 중에서 빨리 그 금융거래가 하면 이제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그게 금융자산이죠. 그 금융자산 중에서 빨리 그 지폐하고 동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최고의 유동성은 지폐하고 동전이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 지폐하고 동전으로 최고 유동성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유동성이고 유동성 이제 그 높은 것들을 그 높은 금융자산들 통화량으로 이제 편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현금이라고 부르는 지폐하고 동전하고 예금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현금은 그냥 그 지폐하고 동전 자체로 있는 거고, 예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나한테 통장 또는, 전자적인 기록이 그 있는 거고. 근데 예금은 우리가 금방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죠. 은행 가서 인출을 하든지, 뭐 ATM기에서 인출을 하든지, 금방 그 최고의 유동성인 현금으로 맞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금세 변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통화량을 얘기를 할 때 지폐하고 동전이라고 하는 현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M1이라고 하는 통화량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국민경제론 그 거시경제에서 현금 통화와 뭐를 예금 통화를 합쳐서 우리가 M1 통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예금에는 그 이 정기예금 말고 주로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그 당좌 예금 또는 그 보통 우리가 수시 입출금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빨리 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통화량 하면 지폐하고 동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지폐하고 동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 가능한가를 감안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M1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덜 유동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M2 그러니까 통화량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거죠. M1, M2가 있고 요 그 L이 있고 LF가 있는데 요 LF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 유동성 그리고 요 보통 우리가 총 유동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M1, M2, M3 해가지고 그런 통화량 편제 방식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M1, M2, LF, L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화량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베이스 머니 바로 본원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경제 상식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베이스머니, 본원 통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자, M1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한번 찾아보시고, M2도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금리가 유지되고 계속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낮아지니까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본원 통화가 예금돼서 다시 그 대출되고 대출된 게 다시 또 예금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다시 대출돼 이런 무한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그 통화량이 인플레이트 되는 거고 이건 보통 우리가 신용 창조 또는 예금 창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몇 배 늘어났느냐 보통 우리가 통화 승수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아마 여러분들 거시경제학 또는 그 화폐금융론 또는 여러분들 국민경제론에서 다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하여튼 그 지폐하고 동전이 계속 유통이 되면서 예금과 대출이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 이 M1이라고 하는 그 통화량과 M2라고 하는 통화량이 좀 더 이제 통화량의 범위를 넓혔을 때, 요게 이제 그 본원 통화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나라의 본원 통화 발행량이 얼마인지, 지금 M1 통화량이 얼마인지, M2 통화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건 아주 또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GDP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플로우, 유량이라고 하고요. 이 통화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스탁, 그 절량이라고 하죠. 절량. 경제학에서는 이게 유량이냐 또는 절량이냐를 각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유량이냐 절량이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소비는 유량이고요.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금리는 절량이고 그리고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물가 절량이고 앞서 얘기했던 통화량 같은 거 이거 M1, M2 이런 거 다 절량이 되겠고 소비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유량이 되는 거고 유량은 어떤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 동안 얼마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고 절량은 어떤 특정 시점이 있어서 그 특정 시점에서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게 이 절량 이쪽은 이제 플로우 이건 보통 우리가 스탁 베리어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쌓였다 그런 얘기지. 스탁 쌓였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좀 협의로 볼 수도 있고 광의로 볼 수도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M1, M2, NFL 이렇게 보고 주로 이제 유동성 얼마나 유동적인 자산이냐에 따라서 이 통화량 지표로 들어오는 금융자산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과 특히 요구불 예금과 같이 그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그런 그 예금들은 거의 뭐 우리가 현금과 다를 바가 없어서 실무에서는 거의 뭐 우리 현금하고 예금은 그게 그거죠. 사실은 다르지만 그래서 거의 뭐 현금 취급하는 게 예금이고 우리가 카드 결제한다라고 할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금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급 결제의 어떤 거래를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지급 결제 수단이 됩니다.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폐 들고 나가서 물건 사는데 그 돈으로 지불했는데 그 안 받는 사람은 없고 카드 결제하는데 우리가 현금 지불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그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예금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 최종적인 어떤 결제 수단 또는 결제 통화 또는 결제 자산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좀 또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폐지만은 지폐하고 거의 그러니까 현금이지만 지폐하고 거의 우리가 거의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예금까지 다 결제 통화 지급 결제 수단이 되겠고 요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M1이라고 하는 통화량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통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달러화나 뭐 달러화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겠지만 유로화 본 적 있어요? 유로화? 그래서 뭐 유럽 여행 갈 때는 뭐 유로화 좀 찾아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여행 갈 때는 위 하나 찾아야 되고 일본 여행 갈 때는 또 뭐 얘나 찾아야 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외국 통화하면 주로 이제 달러죠. 달러가 거의 뭐 절대적인 그 국제 통화 또는 국제 결제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국제 그 이 IMF 국제 통화 기금에서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소위 이제 SDR이라고 하는 통화가 있는데 이것도 결제 통화를 안 써요. 실제 그 수출 무역할 때 거의 뭐 90% 이상 그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국제적인 자본 이동에 있어서는 달러를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달러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인이 달러 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달러랑 지폐하던 청구권자가 되는 거고 피청구권자는 미국의 그 페드가 되니까
국제적인 이 범위에서 보면은 이 달러는 금융자산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체가 피청구권자가 되는 금융자산하고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가상화폐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금융자산이냐, 이게 실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금융자산의 기본적인 원리는 거래 양자가 있어야 되고, 거래 양자 중에 한쪽이 청구권자고 한쪽이 피청구권자가 되면서 이 청구권을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 또는 우리가 금융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상화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금 들고 있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금 들고 있다고 해서 누구한테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금 들고 있는 거고, 그 내 거고, 그냥 그거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이 금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한테 청구를 한다거나, 금이 어떤 금융계약의 산물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자체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도 그런 본질은 금과 다를 바가 없다. 용어는 가상화폐라서 어떤 뭐 화폐 기능을 하네 마네 그래서 이게 금융자산이네 아니네 이런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좀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가상화폐를 내가 들고 있는데 누구의 계약서가 아니에요. 지폐, 우리가 화폐는 누구와 계약서, 중앙은행하고 계약서죠. 가상화폐는 누구와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디지털에서 우리가 마이닝 해낸, 그래서 자꾸 우리가 디지털 골드 그렇게, 디지털 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원리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적인 또 법제적인 논쟁을 통해서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정의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이나 뭐 이런 데서 금융자산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법제적으로 정의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가상화폐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느냐의 또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융자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이번 생각해 볼 문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자본 스탁, 이게 국부, 내셔널 웰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부하고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부자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뭐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재산이 많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부하고 소득을 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소득 불균형 그런 얘기하지만, 소득 불균형보다 더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거는 사실 부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득이 부로 이제 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은 1년에 뭐 연봉 3억씩 버는데, 지금까지 쌓인 부는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부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화폐 가치로, 화폐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화폐를 10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화폐를 평가하자면은 그 가치가 100억 원에 이르는데, 소득은 제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득과 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 이제 부가 더, 많을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고, 앞서 얘기했듯이 소득은 우리가 유량이고, 부는 절량입니다. 그러니까 쌓인 거는 다 절량이에요. 쌓인 거는. 물론 이제 소득에서 내가 소득이 있고, 이게 소득이 있고, 거기서 소비로 이제 소진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남는 저축이 되고, 요 저축이 결국은 내가 쌓여서 내가 죽을 때까지 쌓여서 어떤 지금 어느 특정 시점까지 쌓여서 그 시점에서의 웰스 부가 되는 것이죠. 실은. 그러니까 이쪽이 소득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은 유량이고, 이쪽 이제 저량이 되겠는데, 하여튼 부하고 소득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앞서 얘기했다 잠깐 말하는데, 빈부격차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소득 불균형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억 이상 버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00만 원도 못 번다. 그런 이제 소득 불균형도 굉장히 소득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죠. 자산가라 함은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을 주로 이제 누가 보유를 하고 있냐 보면 당연히 이제 부유층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의 분포를 보면은 대략 그 뭐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이제 저기 어떤 그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뭐 이런 그 양상을 갖게 되는 게 물론 소득도 이런데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주식과 부동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부유층이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실물 경제를 자극하고자 통합 팽창 정책 재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물로 가서 실물이 돌아줘야 되는데 실물로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가고 자꾸 여기 어디로 자산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산시장으로 가는 그 이제 재원이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통합 팽창을 한다는 거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을 많이 해가라는 건데 대출을 비례적으로 전 국민이 해가는 게 아니라 주로 부유층이 대출을 많이 하고 서민층이 대출을 못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한도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출에 대한 접근도에 있어서도 부유층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부채까지 써가지고 투자한 게 막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가서 그게 또 주가를 올리고 부동산 가격까지 올리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 소득의 격차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특히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에서 소득의 불균형보다도 부의 불균형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은 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자, 배당, 또는 뭐 임대료 이런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소득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부가 없이 그냥 노동소득에 근로소득에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노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자, 배당, 임대료만큼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풍요로운 또 소비가 안 되고 그렇다 보면은 점차 이제 노동의 가치가 좀 훼손되고 뭐 점차 이렇게 가는 게 결코 이제 바람직한 어떤 사회 현상은 아니다. 건전한 경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부와 빈부 격차 또 부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빈부격차가 좀 빨리 해소되는 방향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이거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그 정책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와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우리가 이제 GDP가 얼마냐 이게 국내 총생산이고 여기 이제 소위 국민소득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거시경제 이거 Y로 많이 써 국민소득 Y로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소득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GDP를 다 2천조 원어치를 다 먹고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로도 쓰고 일부를 남겨서 저축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투자가 돼. 그래 투자가 여기서 중요한 이 투자
이게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주로 이제 기업이 하는 공장 기계 설비를 확대하는 요게 이제 투자가 되겠고 그 경제 내에 저축을 통해서 여유로운 그런 자본들이 기업으로 흘러가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LM 균형이 있고 그 IS 균형이 있죠. IS 균형이 결국 실물 시장에서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 그 투자가 되겠는데 투자를 해서 결국 이걸 남겨요. 남겨서 계속 부가 쌓이게 됩니다. 국부가. 그러면은 우리 거꾸로 가면은 부는 점점점 가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부는 점점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소득이 생기고 소득을 일부를 남기고 또 물론 이제 남긴 것 중에 일부는 또 감가상각돼서 또 상쇄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그 전반적으로 부는 그 쌓이기 마련이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경제가 좀 건전한 그런 가게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1950년도에 한국전쟁 나가지고 1953년도에 6.25 한국전쟁 끝났으니까 이때 한국의 국부, 한국 경제 전체적인 웰스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뭐 토지 정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 국토가 다 파탄 났지만은 그래도 뭐 이 토지도 있고 뭐 한강도 있고 그러니까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는 아닌데 굉장히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마다 GDP 그 소득이 있고 소득의 일부를 투자로 남기고 그래 투자로 남겨서 요게 이제 그 다음 기회는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지만 자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뭐가 돼? 요 식이 좀 잘못됐는데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기에 부가 있을 거고 그때까지 쌓인 부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그 감가상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부를 축적을 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 이 T기에 부가 나오고 이런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식 용어로 하자면 점화식 뭐 이런 식이 이게 일종의 항등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가 쌓이는 거지 이제 투자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를 안 하고 생산재,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이런 또 빌딩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뭔가 우리가 먹고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겨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축이에요. 주식 투자, 채권 투자는.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한 것이 결국 이제 투자로 다 이어지게 될 텐데 균형적으로는 그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가게도 소득이 생기면은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소비를 하고 요만큼 우리가 저축으로 남겨서 요 저축을 이제 우리가 예금할 수도 있고 적금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투자인데 국가적으로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인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축해서 남기는 것들이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1953년도 6.25 전쟁 끝났을 때 한국 전쟁 끝났을 때는 한국의 국부 그때 우리가 K 제로 시점 K라고 하면 거의 뭐 0에 가까울 텐데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제 소득이 있고 소득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남기고 소득 있고 일부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계속 쌓여서 지금 대략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 지금 한국의 총 국부 GDP 말고 국부 GDP는 앞서 누차 얘기했듯이 1년에 한 2천조 원 정도의 우리 국민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 이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일부를 남기게 되는 거죠. 하여튼 1954년도부터 한국전쟁 끝났을 때부터 이제 국부가 좀 제대로 쌓여져 왔을 텐데 그렇게 쌓여진 국부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경제 상식인데 지금 대략 2020년도에 한국의 국부 또는 이걸 우리가 캐피탈 스탁, 자본 스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대략 1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1경 5천조 원. 물론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국부가 훨씬 더 많고
우리는 195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부를 쌓아왔지만은 미국은 그 건국한 뭐 200여 년 전부터 국부를 쌓아왔을 텐데 하여튼 한국 경제의 국부는 1경 5천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1.5경 원이 되고 경이 뭡니까?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만조가 아니라 그게 경이죠. 경. 그리고 경, 10경, 100경, 1000경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 경제 변수에서 그 숫자 단위까지 언젠가 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뭐예요? 해죠. 해. 뭐 큰 숫자를 워낙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하여튼 1경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조가 10,000개가 있으면은 1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경 5천조 원 정도가 지금 2020년도에 대략 한국의 국부고 요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부 통계 또는 국민대차대조표 국가경제 전체적인 우리 보통 이제 그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면은 나의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떻고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뭐 그래도 비교적 그 최대한 물론 이제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경제 전체적인 그 부를 그 집계를 하는 이 국부 통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 거시경제를 전체를 집계를 하는 그 5대 그 거시경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국부 통계 빼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거의 뭐 1970년도부터 해마다 제대로 잘 이걸 축적을 해왔고 그 통계들을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그 한국전쟁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에 누가 또 그런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통계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4대 통계에 대해서는 잘 해왔고 5번째 국부 통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전에 그래서 자본 스탁 추계라고 해가지고 국부 통계는 아니지만 약간 국부 통계 유사한 방식을 좀 해오긴 했는데 제대로 된 국부 통계는 국민대차대조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은행 가서 국민대차대조표를 한번 찾아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국부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시작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돼요. 워낙 좀 어려운 통계이다 보니까 우리 그 인구 총조사 또는 뭐 요즘은 경제총조사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예전에 이제 인구 센서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워낙 어려운 그 통계고 또 국민 전체적인 전수조사이다 보니까 그 경제총조사가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듯이 이 국부 통계도 결코 쉽지가 않은 통계입니다. GDP 통계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에 그 국가에서 거래가 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의 물량과 가격들을 다 이게 사실 전수조사를 해야 마땅한데 샘플링을 해가지고 뭔가 이 추계를 해야 되는 GDP 추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는 잘 해왔고 국부 추계하는 거는 국민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잘 못했는데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최초로 한국의 국부 통계가 발표가 됐을 때 그 당시 한국의 국부는 대략 한 1경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국부 통계를 보면은 한 1경 3천조 원까지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흘렀으니까 대략 한 1경 5천조 원 정도다라고 봐도 대충 모방하겠습니다. 대략은 그래서 좀 어려운 통계고, 거기 이제 최근에 와서 집계되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에 이제 국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가, 명목 현재 화폐 가치로 추산해 보자면은, 1경 5천조 원에 이른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럼 이 국부에 도대체 뭐가 이제 집계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한 국가에 토지가 2천조 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공장기계 설비, 공장기계 설비가 1,000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은 실물이죠. 그리고 화폐가 1,000조 원이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이 500조 원이 발행돼서 지금 시가총액 500조 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의 총 국부는 요거랑 더해서 4,500조 원이냐? 맞습니까? 자,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국부에는 이런 금융자산 안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간다? 이런 실물자산만 국부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자, 국민대차대조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 A의 대차대조표가 있고, 여기 대변 차변이죠. 기업 B의 대차대조표가 있고, 금융기관 C의 대차대조표가 있고, 또 어떤 개인 D의 대차대조표, 이게 개인이죠. 자, 요건 이제 개별적인 대차대조표고, 만약에 이제 A하고 B란 기업이 어떤 하나의 그룹 내에 속해 있으면 요즘은 요거를 결합해가지고 소위 이제 연결 결합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A 기업하고 B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통틀어서 하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연결 결합 대차 재무제표 또는 연결 결합 대차대조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와선 대차대조표라기 용어보다는 기업 재무에서는 보통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국민 대차대조표는 뭐냐면은 국민 전체적인 모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대차대조표를 하나로 작성한, 다 통틀어서 모든 국민들의.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쪽 차변에 있지만,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어? 이 자기 자본 발행하고 타인 자본 발행한 거죠. 기업재무에서 보면은 이쪽 대변에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다면 이거랑 완전히 다 캔슬아웃 됩니다. 주식이 없어요. 국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 주식이 다 사라져. 왜? 국가경제 전체적인 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하나의 자산이고, 청구권자한테는 차변에 있고 피청구권자한테는 대변에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주식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시에는 주식과 채권은 없지만, 채권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채권적인 권리 피청구권이니까 자산에 있고, 채무자한테는 이쪽 그 대변 피청구권자니까 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모든 금융상품들이 다 사라져요. 국민대차대조표에 한국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국민대차대조표에는 금융자산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 완벽하게 다 캔슬아웃 돼. 심지어 내가 사인 간에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빌렸다 이런 것도 내가 빌려줬으면 나는 채권이고 저쪽은 채무니까 이거 다 통합되니까 다 캔슬아웃 돼가지고 이런 금융거래조차도 다 캔슬아웃, 다 상쇄됩니다. 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다 사라지고 딱 하나 금융자산 중에 뭐만 남느냐면은 예금자금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죠. 예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대변에 있고, 그 은행은 부채니까 예금 들고 있는 사람 차변에 있고, 은행은 대변에 다 캔슬아웃 되는 거죠. 예금자금 다 캔슬, 주식 채권 다 사라지고 화폐만 남는데, 지폐, 현금만 남는데, 현금도 누구의 부채냐면은 중앙은행의 부채란 말이에요.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은 국민 아니야? 여기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한국의 국민, 기업, 뭐 금융기관 다 들어와서 하나의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부채랑 다 또 캔슬아웃 된다. 금융자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지폐하고 동전도 다 캔슬아웃 되고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실물자산은 캔슬아웃이 안 되죠. 이게 토지, 빌딩, 공장, 기계, 설비. 그리고 이제 국부통계 기술이 더 좋아지면은 여러 가지 기술, 무형이지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까지, 예를 들어 한강수의 가치,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집계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영해의 가치, 뭐 영공의 가치,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어디까지 집계가 되는지는 뭐 그 실무적인 문제고 좀 뭐 쉽지는 않은 문제고, 뭐 영해, 영공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왜냐 적어도 영해에도 물고기가 왔다가 이거 다 자원이잖아요. 영공으로도 뭐 새가 날아다니고 이건 다 자원이죠. 지하 자원도 자원이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다 집계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거기다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까지 이제 다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 실무에서 뭐 우리가 인적 자원까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국부 통계를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국부 통계에서 금융자산 남아나지 않는다. 다 캔슬아웃 된다. 뭐밖에 없다? 실물자산밖에 안 남.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예시한 이 경제에서 국부는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3천조 원입니다. 4,500조 원이 아니라 얼마다? 3천조 원이 국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부란 실물자산 가치에다 금융자산 가치를 다 더한 게 아니라 금융 이거 다 사라져요. 이거 뭐만 남 이것만 남아서 한국의 국부가 얼마다? 1.5경 원이다. 1경 5천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국민 대차대조표를 실제로 보면은 내가 분명히 금융자산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뭐가 있니? 금융자산이 있어. 아니 빈경원 교수가 분명히 그 금융자산은 없다고 했는데 국민 대차대조표 찾아보면 금융자산 이게 나옵니다. 이 금융자산은 내국인 A하고 내국인 B 금융자산 이게 계약이어야 되잖아요. 내국인 또는 뭐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뭐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개인일 수도 있고 주식 발행하면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개인이고 뭐 이런 거죠. 주주는 개인이고 내국인끼리의 금융 계약에 기반한 금융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해외에 대한 금융 청구권입니다. 해외에 대한 우리는 지금 한 대한민국이랑 국부 통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끼리 그 계약에 의한 금융자산은 다 캔슬아웃이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달러는 이건 어디에 대한 청구권이다? 미국 페드에 대한 청구권이고 페드는 우리 국민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국부에 남는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면은 우리 국부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 커지고 주식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부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채권 많이 발행되고 뭐 채권이 뭐 그 채권과 같이 커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부가 커지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빌딩을 새로 짓는다, 이건 국부가 커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그 국토 면적을 더 넓혔다, 이런 건 이제 또 국부가 또 그만큼 토지 면적에 해당한 만큼 또 커지는 건데, 주식이 많이 발행된다,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국부가 커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 주가가 제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그거에 따라서 국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심지어 주가가 오른다고 GDP가 커지냐? GDP하고도 무관해요. GDP는 1년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 이런 거 집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GDP에도 안 들어가 주가 올라간다. 새로 생겨난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치 변동만 있는 거니까. 새로 생겨난 부가가치만 집계를 하는 것이 GDP고 그 부가가치가 계속 이 일부 쓰고 쌓인 것이 국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내국인끼리의 뭐 이런 금융자산 당연히 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차대조표에 금융자산 왜 있느냐 하면은 이건 해외에 대한 청구권이다. 예를 들면 달러 표시 뭐 달러 자체 또는 달러 표시 예금, 달러 표시 채권 또는 달러 표시 주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국부에 들어간 다시 국민 대차대조표에 이 그 국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자,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 인류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면은 이런 달러마저도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청구권이고 이쪽은 청구권자고 이제 국가 간 경계가 없어져요. 전 세계 전 인류의 부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각국의 부를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각국의 전체 대차대조표를 전 인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달러 이런 거 다 캔슬아웃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 국부를 계산할 때는 국내 금융 거래에 의한 뭐 주식, 채권 여러 가지 뭐 그게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건 사적 거래건 기타 여러 가지 금융 계약들은 다 캔슬아웃 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피청구권자고 내국인이 지금 청구권 이런 건 이제 국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해외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외화 채권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외화 채무도 있어요. 우리가 달러 갚아줘야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국부에서 빠져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청구권자인 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해외 부문에 대한 채권과 채무 요거 이제 네팅하면은 보통 우리가
손채권 뭐 또는 뭐 순자산 그렇게 해외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은 국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국민대체제도표에 나오는 금융자산이라 함은 국내 주식과 채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 청구권 그러니까 해외하고의 금융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한국 국민의 청구권 이런 거는 국부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돈, 머니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해볼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돈 만져봤습니까? 만져봤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근데 요즘 갈수록 돈 안 들고 다니죠? 심지어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모바일기기 때문에. 모바일에 다 들어가요. 삼성페이, 뭐, 안드로이드페이, 애플페이, 뭐, 우리나라 애플페이 이런 건 잘 안 되지만, 기타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뭐, 무슨 카카오페이, 뭐, 페이코, 뭐, 등등등. 그래서 최근에 와서 신용카드조차도 안 들고 다니고 지갑 속에 캐시를 거의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돈 만질 기회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유형의 우리가 텐저블한 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돈조차도 점차 그 실제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그게 점점 필요 없어져 가는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캐시리스한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고 북구 유럽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그 캐시 없는 사회를 지금 추구를 한다는 뭐 스웨덴 같은데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꼭 이게 만져지고 존재해야 뭐 가치를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과 예금을 거의 동일시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건데 이게 뭐 금세 왔다 갔다 바뀌니까 이게 돈과 예금을 동일시 하는데 자 예금은 이거 안 만져집니다. 통장이 있어요. 통장만 만져지 거기 무슨 예금이 만져집니까? 통장에 뭐밖에 없어? 숫자밖에 없어요. 내가 은행 가서 1억 원 대출하면은 1억 원 나한테 주지 않죠. 거액 1억 원 뭐 수표 뭐 수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캐시 1억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출 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가 지금 1억 원 빌려갔어. 요거 딱 숫자만 나옵니다. 숫자만. 이거 만질 수 있어요. 뭐 통장 만질 수는 있는데 1억 원이 만져지는 건 아니죠. 이게 뭐 그 대출의 건 실제 뭐 내 돈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는 이 만져지는 거 실제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 예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현금 통화보다 예금 통화 훨씬 더 많이 쓰고 M1에 본원 통화도 들어가지만은 본원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M1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카드 결제할 때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캐시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금으로 결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은행에서 그냥 자동이체로 그래서 뭐 이게 다르지만 우리가 거의 이걸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돈은 이제 지폐와 동전을 만져지는 거고 예금은 안 만져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둘의 가치는 우리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돈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가상화폐가 과연 화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 경제에 돈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 또는 화폐라고 하는 게 지난 뭐 수천 년 전부터 그 인류 경제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이제 최근 20세기의 경제에서는 이제 그 화폐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죠.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국이고 미국의 파워가 사실 이 달러의 파워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달러라는 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의 그런 국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달러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전 세계 경제가 이 통화 경제의 그런 시스템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금융 혁신 또는 이제 핀테크 혁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기다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까지만 등장을 하니까 결국은 또 이것도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원화 쓴 지는 우리가 해방 이후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니까 길어봤자 한 70년 정도 되는 거고 달러도 인류 역사는 뭐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달러의 역사는 뭐 끼케야 이제 제대로 된 달러는 이제 미국 달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달러 시스템은 1933년도 미국의 여러 가지 금융 법제가 잘 정착이 좀 시작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달러 시스템이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보면 거의 뭐 한 100여 년 정도 뭐 90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화폐를 대체하는 어떤 금화를 쓰기도 했고 금을 쓰기도 했고 뭐 쌀을 쓰기도 했고 비단을 쓰기도 했고 아주 오랜 과거에는 무슨 조개 껍질을 쓰기도 했고 무슨 돌멩이를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화폐들의 어떤 모습과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은 변해가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변해갈 거고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이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달러가 지금처럼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될 것이냐 국내 경제에서 원화가 계속 그 우리가 이제 물건 사고 원화로 지불하는데 나 원화 안 받아 이런 바보 같은 놈은 없죠. 그래서 그 원화가 상당히 이제 그 결제 통화로서 굉장히 어떤 그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이런 경제 시스템이 과연 계속 갈 것이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답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이제 과연 그 소위 요즘 가상화폐가 비집고 들어올 만한 그런 틈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그 미래에 관련된 얘기죠. 자, 금융자산은 경제 전체적으로 다 정산하면은 사실상 없다. 맞는 말이고, 해외 부분에 대한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달러 표시 채권, 달러 표시 주식, 이런 해외에 대한 금융 청구권은 우리 국부에 들어가서 정산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고 이건 인류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할 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약간 이제 응용을 하면은 자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 그럼 나는 이제 100만 원 넘겨주고 나는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사라지진 않죠. 나에 있던 100만 원이 저 친구한테 가는 거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채권 계약 때문에 1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청구권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갑자기 200만 원이 된 게 아니죠. 본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는 채권으로서 차변에 있는 거고 저 친구는 채무로서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캔슬아웃 돼서 본질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채권도 하나의 어떤 이 순자산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캔슬아웃 되는 자산인데 순자산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그럼 100만 원이 빌려주고 계속 한 10번 빌려줬다 그러면은 채권이 한 1000만 원어치 생기는 거고 100만 원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럼 그 경제에 생산활동이 없었고 걔 빌려주고만 했는데 갑자기 1100만 원이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 경제의 본질적인 부는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100만 원도 중앙은행까지 감안하면 다 그것마저 캔슬아웃 될 것이지만 그래서 채권이 많이 생겨난다든가 채권을 다시 많이 발행한다든가 주식을 많이 발행한다든가 다시 금융계약이 계속 생기는 건데 많이 생겨난다 한들 부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은 채무 가치도 올라가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캔슬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올라가봤자 경제 전체적으로 무슨 부가 늘어난다. 채권자의 부는 늘어나지만 채무자의 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건 채무니까. 그게 다 캔슬아웃 돼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부에는 이런 자산 가치 변동이 별 영향이 없다. 특히 이제 주식가가 올랐기 때문에 국부가 늘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가치가 올라가서 국부가 늘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 많이 발행됐다 채권이 많이 발행됐다 국부하고 다 무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GDP 그 해에
총 부가가치, 새로 생겨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냐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부가 생겨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누군가의 대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캔슬아웃 되는 거라서 그거는 국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GDP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시가총액,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천조 원에서 3천조 원, 주가가 만료면 3천조 원 됐다 한들, 코스피가 2천에서 3천으로 올라갔다 한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새로 생겨난 건 없고 그냥 가치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도 역시 GDP에도 국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 뭔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야만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런 건 있죠.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한 평에 100만 원짜리 토지가 있고 한 평에 5천만 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부 통계를 할 때는 토지 한 평을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가치가 어떤 토지는 한 평에 100만 원이고 어떤 토지는 한 평에 5천만 원이니까 그 가치를 달리해서 당연히 이제 국부 통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물가 상승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국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GDP하고는 무관한 얘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 채권 거래만으로 갑자기 없던 부가 100만 원이 갑자기 채권이 생겨났다고 해서 갑자기 총 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